강남 한복판,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아무도 모르는 지하 5층 깊은 곳에 도박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 온사인도 없고 간판도 없지만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더러운 돈이 오가는 곳이라는 걸요. 그 도박장 뒷방, 천장의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며 희미하게 빛을 뿌리는 좁은 공간에 한 여자가 의자에 묶여 앉아 있습니다. 28, 영숙. 오늘 그녀가 입은 옷은 백화점에서 3달 월급 모아 산 연보라색 원피스였습니다. 처음으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라고 해서 정성껏 머리도 묶고 화장도 옅게 했던 건데 지금 그 원피스는 누군가 물을 끼얹은 듯 젖어 있고 곱게 올린 머리는 흐트러져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묶인 두 손목의 밧줄이 파고드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입술 한쪽을 지그시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박 회장. 60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에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지금 팔짱을 낀 채 영숙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옆으로는 문신이 팔뚝까지 올라온 덩치 큰 조폭 넷이 서 있고 그중 하나는 휴대폰을 들어 영숙을 향해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형광등 아래 드러나자 박 회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화장발이었나? 요 앞에서 보니까 별로네, 별로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회장의 손을 피하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이었죠. 박 회장은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냉소를 띤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준우를 넘봐? 어디 근본도 없는 게 말이야.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학벌도 그 모양인 주제에 감히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려. 그래, 얼굴 좀 괜찮다고 생각했겠지. 순진한 우리 아들 하나 꼬시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겠지. 영숙의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영숙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에 서 있던 조폭 중 하나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신 남자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왔고 그의 손에는 작은 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그 칼을 향했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그 눈 속에 깃들어 있었거든요. 아버님. 영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박 회장이 순간 미간을 찌푸릴 정도였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사이다가 좋겠네요. 뭐? 박 회장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묶인 손목을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조금씩 풀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희미하게 울렸고 조폭들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의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시나요? 차 안에서 듣고 계신지, 집에서 듣고 계신지, 식사 중이신지,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숙이 이 지하 도박장 의자에 묶이기까지는 채 6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만 해도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연보라색 원피스, 아니면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어떤 걸 입어야 예비 시아버지께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옷장 앞을 서성이던 그 시간이 지금은 너무나도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영숙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던 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 영숙은 준우와 함께 강남의 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짜리 양옥집, 넓은 정원에는 분수까지 있었고 주차장에는 외제차 서너 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잠깐 숨을 고르고는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영숙아. 우리 아버지 좀 무뚝뚝하시긴 한데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준우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29의 준우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꽃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손을 잡고 결혼하자고 먼저 말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준우의 그런 순수함이 좋았고 그래서 이 결혼만큼은 꼭 성사시키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여자로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영숙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건 박 회장이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환영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준우에게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박 회장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준우는 영숙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그 모든 게 영숙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소파에 앉은 채 팔짱을 낀 채 영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릴 뿐이었죠. 그 침묵이 길게 이어지자 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영숙이가 인사드리는데. 닥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준우는 그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고 영숙은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초가 흘렀을까요? 박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봐.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영숙은 그 눈빛에서 적의를 느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명백한 적의였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데려온 여자야? 박 회장이 준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박 회장은 다시 영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모는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 전문대 졸업했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우 앞이었고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했으니까요. 철썩. 물이 영숙의 얼굴과 가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연보라색 원피스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을 뿐이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준우가 소리쳤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준우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를 넘봐.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학벌도 그 모양인 주제에 말이야. 그래, 내가 우리 준우 꼬신 거지. 얼굴 좀 괜찮다고 순진한 애 유혹해서 재벌가 며느리 되려고 작정한 거지. 영숙의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졌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영숙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말이 없네.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좋아, 그럼 이제 나가. 다시는 우리 준우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 준우가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 편을 들 거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유산도 회사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봐. 그래도 이 여자랑 결혼할 자신 있어?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저택을 나왔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 흐트러진 머리 그대로, 그렇게 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큰 길까지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내가 아버지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영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무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박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차에 타시죠.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까 일은 실수였다고 하십니다. 제대로 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셨으니 함께 가시죠. 영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준우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차에 탔습니다. 남자는 운전석에 앉았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겠지. 회장님이 사과하시려나 보다. 하지만 차는 레스토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기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곧 도착합니다. 남자는 짧게 대답했고 차는 한 폐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전 폐업한 공장 같았지만 남자는 영숙을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지하로,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5층. 철문이 열리는 순간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은 상견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영숙은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팔을 잡은 채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맞아.
진짜 내 모습을 보는 자리지. 영숙은 끌려갔습니다. 도박장 안쪽 좁은 뒷방으로. 거기엔 이미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덩치 큰 남자 넷이 서 있었습니다. 팔에는 용, 호랑이, 해골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강제로 의자에 앉혀졌고 밧줄로 두 손목이 묶였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 꼬시려고 얼마나 여우짓을 했는지 오늘 제대로 증명해 줄 거야. 얘들아, 녹화 시작해. 인연 본색 제대로 찍어서 우리 준우한테 보내줘야지. 조폭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영숙을 향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자신을 굴욕주고 모욕하고 증거까지 남겨서 준우와 완전히 갈라놓으려는 계획이었다는 걸. 하지만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폭들의 팔에 새겨진 문신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입술 한쪽을 살짝 올렸습니다. 영숙은 묶인 채로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6달 전만 해도 영숙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준우를 처음 만났던 그날, 영숙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봄날을 떠올리면 지금 이 차가운 지하방의 현실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4월이었습니다. 영숙이 일하던 작은 꽃집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온 그 남자가 바로 준우였습니다. 준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만들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영숙은 그의 진지한 표정이 귀여워서 웃음을 참으며 장미와 백합을 섞어 다발을 만들어줬습니다. 준우는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랑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준우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꽃집에서 일한다는 걸 알면서도, 영숙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영숙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준우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내 웃는 모습, 내가 꽃을 다루는 모습, 그 모든 게 좋아. 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긴 게 꿈만 같았거든요. 석 달쯤 사귀었을 때 준우가 영숙에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좀 부유한 편이야.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거든. 영숙은 그때 조금 놀랐지만 준우는 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좀 엄하시긴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받아주실 거야. 영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준우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5달째 되던 날, 준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영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영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여자로, 평범한 아내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영숙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준우는 영숙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 내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지금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영숙 앞에 서서 조롱하듯 웃고 있었고
조폭들은 휴대폰을 들고 영숙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준우 씨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참아야 해. 준우 씨가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 이 오해를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참자. 박 회장이 영숙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준우 만난 게 작년 4월이지?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순진한 애 하나 꼬셔서 재벌 며느리 되겠다고?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영숙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없네.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내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얼굴 좀 괜찮다고 순진한 애들한테 접근해서 인생 역전 노리는 여우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 박 회장이 영숙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우를 위해서였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우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아. 지금쯤 내가 보낸 메시지 보고 내가 딴 남자랑 도망쳤다고 믿고 있을걸? 아니, 믿고 싶어 할 거야. 그게 편하니까.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그 반응을 즐기듯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부모 얘기 좀 해볼까? 아, 맞다. 부모도 없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 죽었다며. 불쌍하긴 한데 그게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이 되는 건 아니거든.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재벌가를 넘봐. 그 부모의 그 딸이지 뭐.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묶인 손목의 밧줄이 조금씩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고 영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부모님을 모욕했습니다. 영숙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그 두 사람을 말입니다. 영숙의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영숙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평생을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 부모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박 회장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오히려 그게 재미있다는 듯 더욱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화났어? 진실을 말했더니 기분 나빠? 그래, 내 부모도 별거 아니었고 너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준우 생각 지우고 여기서 썩 꺼져. 영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묶인 밧줄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영숙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잠깐 녹화 멈춰봐.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거 보여줄 테니까. 조폭 중 하나가 휴대폰 촬영을 멈췄고 박 회장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준우에게 전화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정말로 박 회장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준우야, 나다. 전화가 연결된 모양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스피커폰을 켜서 방 안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묶인 채로 앉아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영숙이는요? 영숙이가 아버지한테 인사드렸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숙을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차갑게 그리고 침착하게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그 여자, 영숙이 말이야. 오늘 우리 집에 왔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는 나가버렸어. 내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그냥 뛰쳐나가더라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준우 씨, 그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버님한테 물을 뒤집어 쓰고 지하에 끌려왔어요. 하지만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지 않았지만 박 회장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하고 경고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준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영숙이가 왜 갑자기 나갔을까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비서한테 따라가 보라고 했더니 준우야,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영숙이가 어떤 남자 차에 타더래. 젊은 남자였대. 둘이 되게 친해 보였다고 하더라. 네. 준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준우야. 아버지가 내 여자친구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영숙이가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냐? 너랑 사귀면서도 딴 남자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었어? 아버지, 그럴 리 없어요. 영숙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준우는 영숙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열하게, 더욱 교묘하게 거짓말을 쌓아 올렸습니다. 준우야, 아버지 말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근데 생각해봐. 영숙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꽃집에서 일한다고 했지. 근데 그게 다 진짜일까? 혹시 너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 아니었을까? 아버지, 미안하다, 준우야. 근데 아버지는 내가 다치는 게 싫어서 그래. 그 여자 조금 더 알아봐. 확실히 하고 결혼해도 늦지 않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영숙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박 회장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더라도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을 테니까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박 회장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이제 준우는 널 의심할 거야.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잊을 거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포기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 따위는 버리라고.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의 침묵을 패배로 받아들였는지 조폭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 여자 데리고 나가서 처리해. 어차피 준우도 포기했으니까 조용히 해결하면 돼. 조폭 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 아마도 두목인 듯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목에 큰 흉터가 있었고 팔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박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뭔가를 물었습니다. 영숙은 들을 수 없었지만 박 회장의 대답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박 회장이 일부러 크게 말했거든요. 영숙을 겁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대충 처리하고 산에 묻어.
어차피 부모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여자야.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에 묻는다. 그 말은 곧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말로 진심으로 영숙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거나 모욕을 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괴물 같은 존재라는 걸. 조폭 두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깔끔하게 처리하죠. 그는 영숙에게 다가왔고 그의 손이 영숙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조폭 두목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반응이 우스웠는지 비웃으며 영숙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이년아. 영숙은 끌려가면서도 박 회장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해결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영숙은 그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준우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영숙의 손목에 묶인 밧줄이 어느새 거의 풀려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숙을 그냥 평범한 여자, 겁에 질린 약한 여자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 생에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 한쪽을 살짝 올릴 뿐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영숙의 팔을 잡아 끌며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25해 전 영숙이 겨우 3살이었을 때 찍은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영숙을 안고 웃고 있던 그 얼굴.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만은 초승달처럼 예쁘게 웃고 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영숙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몰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해서도 영숙을 안아 올리며 우리 딸,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하고 물어주셨고 어머니는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영숙에게만큼은 늘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으니까요. 영숙은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16살이 되던 해,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말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숙 앞에서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아빠가 돈이 없어서 엄마 치료도 제대로 못 해드린다. 영숙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어머니를 살려야겠다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1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번 돈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신문에서 한 광고를 봤습니다. 여군 모집. 나라를 지키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세요. 영숙은 그 광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 그 돈으로 엄마 치료비를 댈 수 있겠지. 그렇게 영숙은 18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고 몸은 늘 아팠고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숙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체력,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상관들은 영숙을 눈여겨봤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영숙에게 특수부대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김영숙 일병, 너 707 특임대 지원해볼 생각 없나?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거야.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여자가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영숙은 도전했습니다. 월급이 더 높았으니까요. 그 돈이면 어머니 치료비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요.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손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숙은 707 특임대에 합격했습니다. 여자로서는 5번째였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이제 월급 더 많이 받으니까 엄마 치료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우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몸 챙겨라.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특임대 훈련을 마치고 첫 작전에 투입되던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은 상관에게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중사님, 제발 하루만, 딱 하루만 휴가를 주세요. 어머니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영숙 하사, 지금은 작전 중이야.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이라고. 내 개인 사정 때문에 작전을 미룰 수는 없어. 영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안 돼. 이건 명령이야. 영숙은 그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총을 들고 적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어젯밤에 떠나셨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로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숙은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707 특임대에서 가장 뛰어난 요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외로웠고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영숙은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영숙에게는 지킬 사람도 벌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여자로 평범한 일을 하며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꽃을 만지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만났습니다. 준우는 영숙에게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은 준우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만큼은 꼭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되고 언젠가는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아이를 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숙은 조폭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산에 묻힐 운명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은 그 눈물은 영숙의 모든 꿈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엄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폭 두목이 영숙의 팔을 잡아 끌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뒤따라오는 조폭 셋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숙은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복도는 좁고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은 영숙을 끌면서 뒤를 돌아보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차 시동 걸어놔. 빨리 처리하고 술이나 한잔하자. 조폭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오늘 회장님한테 받은 돈으로 고깃집이나 갈까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도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에 힘을 주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밧줄은 이미 손목에서 느슨하게 걸쳐져 있을 뿐이었고 영숙은 언제든지 풀 수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봐, 너 지금 순순히 따라오면 고통 없이 보내줄게. 근데 만약에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영숙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고통스럽게 죽는다. 알아들었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순종적이어서 조폭 두목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착하네.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면 편하잖아. 그는 영숙의 팔을 다시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뒤에서 따라오던 조폭 중 하나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고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인연 얼굴은 괜찮은데 너무 순순히 죽이기 아깝지 않아요? 조폭 두목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회장님이 빨리 처리하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에이, 형님. 딱 한 대만요. 겁 좀 줘보자고요. 젊은 조폭이 영숙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두 눈이 번쩍 떠졌고 손목에 걸쳐져 있던 밧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올라가 젊은 조폭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젊은 조폭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턱이 부러진 건지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는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조폭 두목과 나머지 둘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영숙은 묶여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고 순종적이었는데 갑자기 동료 하나가 날아가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천천히 손목을 돌리며 밧줄 자국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두려움과 슬픔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가만히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정신을 차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영숙은 칼날을 피하면서 동시에 조폭 두목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딱!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고 조폭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은 그 칼을 공중에서 낚아채 조폭 두목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조폭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나머지 조폭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조폭 두목을 방패 삼아 밀어내며 그들의 공격을 막았고 동시에 발로 한 명의 무릎을 찍어 쓰러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폭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인연 뭐야? 진짜 뭐야? 영숙은 조폭 두목의 목에 칼을 댄 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니면 당신 두목 목이 날아갑니다. 조폭 두목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칼날이 목에 살짝 닿아 있었고 조금만 힘을 주면 피가 날 것 같았으니까요. 영숙은 그 상태로 천천히 뒤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 뒷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조폭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따라왔고 영숙은 그들을 이끌고 박 회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방 안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폭 두목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영숙은 조폭 두목을 밀어내며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은 한 걸음 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야들아. 뭐 하는 거야? 전연 잡아. 하지만 조폭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영숙의 실력을 본 그들은 함부로 달려들었다가는 자신들도 쓰러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영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포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전공은 참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 뭐야 너. 선멸입니다. 그 순간 영숙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포크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고 박 회장의 옷깃을 뚫고 뒤쪽 벽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포크는 박 회장의 목에서 겨우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박혀 있었고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목을 관통했을 겁니다. 박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너 대체 뭐야? 영숙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707 특임대 출신, 전직 하사. 작전명 독거미. 박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707 특임대.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 출신이라는 건 이 여자가 사람을 죽이는 법을 훈련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왜 우리 준호한테?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로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박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과 조폭들은 영숙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자 영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저 영숙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숙이 전화를 끊는 순간 박 회장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놀람에서 분노로 바뀌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로 일어서며 조폭 두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전현 전화 끊었잖아. 누구 부른 거야? 조폭 두목은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손목이 부러져서.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여자 하나 못 잡아. 영숙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폭들과 박 회장 사이에 거리를 두며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경찰? 아니면 내 동료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박 회장은 그 침묵이 더욱 불안했는지 조폭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차에 가서 총 가져와. 당장. 조폭 중 한 명이 황급히 방을 나갔고 잠시 후 검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은 왼손으로 그 총을 집어들었고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찰칵.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총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조폭들이 총까지 소지하고 있다는 건 박 회장의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뜻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총구를 영숙에게 겨눴습니다. 거리는 약 3m. 영숙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총알보다 빠를 수는 없었습니다. 조폭 두목은 부러진 오른손목을 주무르며 비웃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며? 그래, 대단하네. 근데 총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항복하는 자세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박 회장은 영숙 앞에 서서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모욕적인 행동이었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너 누구한테 전화했어? 누가 온다는 거야? 영숙은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영숙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이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 총 겨눠진 상태라고. 내가 고개만 끄덕이면 내 머리에 구멍 뚫린다고. 영숙은 고통을 참으며 그래도 입술 한쪽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럼 끄덕여 보세요, 아버님. 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영숙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숙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했고 그게 박 회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의 머리채를 놓고 뒤로 물러서며 조폭 두목에게 소리쳤습니다. 전현 다리에 쏴. 죽이지 말고 다리만 쏴서 못 움직이게 해. 조폭 두목이 총구를 영숙의 다리 쪽으로 내렸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양손을 들고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조폭 두목의 손가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폭 두목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고
천천히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마치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조폭 두목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저게? 박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다시 굉음이 들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지하 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 그것도 여러 명의 빠른 발소리.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온 거야? 조폭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양손을 천천히 내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버님. 곧 알게 되실 거라고.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박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정보사령부. 군 정보기관이 왜 여기에 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폭 두목은 당황하며 총을 영숙에게서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형님, 어떻게 합니까?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총을 버리세요. 안 그러면 당신들 모두 군사법정에 섭니다. 박 회장이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불렀구나. 어떻게? 넌 이미 전역했잖아.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전역했지만 제 파일은 아직 현역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복귀 가능한 예비 요원으로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곳으로 끌려온 시점부터 제 위치 추적 신호가 사령부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긴급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비 요원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아버님이 저를 이 지하로 끌고 온 순간 이미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총을 든 채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도망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완전 무장한 군인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K 소총을 들고 있었고 전술 조끼에는 정보사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조폭 두목에게 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무기 버려. 지금 당장. 조폭 두목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군인들이 재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와 조폭들을 제압했고 박 회장도 벽에 밀착당한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넌 그냥 꽃집 여자였잖아. 영숙은 박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죠. 군인 중 한 명이 영숙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독거미 하사님 무사하십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상사님.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건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직접 움직여 구하러 오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숙은 박 회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아버님을 심판할 겁니다. 군인들이 박 회장과 조폭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영숙은 벽에 기대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젖은 원피스는 여전히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보사 상사가 영숙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사님, 의무대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진을 받으셔야.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이 건물을 수색해 주십시오. 여기는 불법 도박장입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방을 나가 도박장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수갑이 채워진 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숙은 그런 박 회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게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죠? 근본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 부모의 그 딸이라고 하셨죠.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죠. 돈은 없었지만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게 당신들은 굶으면서도 저한테는 밥을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당신들은 얇은 이불 덮으면서 저한테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아버님은 오늘 모욕하셨습니다. 근본이 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잘못했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산에 묻으라고 명령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라는 거요. 그때 도박장을 수색하던 군인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상사님,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장부 몇 권과 노트북 한 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장부를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도박 거래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수십억 원 단위로.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장부는 그가 지난 3년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숙은 장부를 넘겨받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뇌물 명단인가요? 거기에는 경찰, 공무원, 심지어 검사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입막음을 위해 뇌물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상사가 그 명단을 보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 특수부로 넘어가겠는데요. 박 회장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도박장 운영, 살인 교사, 공무원 매수 등 여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장부를 내려놓고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707에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응징하는 거죠. 아버님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으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영숙이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아, 준우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우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영숙의 젖은 옷과 손목의 밧줄 자국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숙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영숙에게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박 회장을 보고 놀라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숙과 박 회장 사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설명 좀 해줄래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보사 상사가 준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박준우 씨 맞으십니까?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상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김영숙 씨를 납치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재 군에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박 회장은 그 운영자입니다. 준우의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영숙이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박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우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영숙에게 한 짓을, 그 잔인함을, 그 비열함을. 준우는 비틀거리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영숙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어야 했어.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영숙은 준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 씨,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준우는 영숙을 안으려 했지만 영숙은 살짝 물러섰습니다. 준우는 그 행동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영숙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보사 상사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박준우 씨, 죄송하지만 영숙 씨는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진술을 받아야 하거든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은 마지막으로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우 씨,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군인들이 박 회장과 조폭들을 끌고 나갔고 영숙도 그들을 따라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영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준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밤 공기가 영숙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제 존엄을 지켰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언론에서는 연일 재벌가의 불법 도박장 운영 사건을 다뤘습니다. 준우의 얼굴도 신문에 실렸지만 그는 아버지의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게 밝혀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숙은 그 일주일 동안 정보사에서 진술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영숙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숙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겪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그 모든 걸 정리하느라 밤을 새웠을 테니까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를 맞이했습니다. 준우 씨 오셨어요. 응, 내가 여기서 보자고 해서. 준우는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 같았습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하신 일은 준우 씨와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내 책임이 맞아. 나는 아버지가 좀 엄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착각했어. 아버지는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분이셨어.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는 그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넌 정말 707 특임대 출신이야?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꽃집에서 일한 건 진짜예요. 저는 전역하고 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고 준우 씨를 만났죠.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제 진심이었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 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잖아. 영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준우는 영숙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그래도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우는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었고 자신의 약혼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영숙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우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준우 씨, 나는 괜찮아, 영숙아.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난 그냥 너랑 함께하고 싶어.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할 수 없어요.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준우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준우 씨 아버님은 지금 감옥에 계세요. 회사도 위기에 처했고 준우 씨는 그 모든 걸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랑 결혼한다는 건 준우 씨한테 너무 큰 짐이 될 거예요. 난 상관없어. 그 정도 짐은 질 수 있어.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준우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준우 씨 곁에 있으면 준우 씨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지금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준우 씨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버님 일도 생각나고 제 과거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예요. 영숙은 준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준우는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살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 씨, 저를 잊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준우 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영숙아. 안녕히 계세요, 준우 씨.
영숙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벤치에 앉은 채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다시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영숙을 반갑게 맞이했고 그동안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다듬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영숙이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일상. 어느 날 오후 영숙이 장미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하사, 정보사령부 작전과입니다.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보사. 영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사님, 현재 예비요원 복귀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하사님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할 때 복귀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복귀하시겠습니까?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미가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사님, 확실하십니까? 국가가 하사님을 필요로 합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미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아름다운 꽃만 남겼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고 수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기, 프로포즈용 꽃다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여자가 대답하는 동안 영숙은 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프로포즈를 받았었고 결혼을 꿈꿨었고 평범한 행복을 바랐었습니다. 비록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영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부모님의 명예를 지켰고 악을 응징했으니까요. 영숙은 장미와 백합을 골라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프로포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가게를 나가고 영숙은 다시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도 작전명 독거미도 아닌 그냥 꽃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김영숙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가게의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거리를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으니까요. 과거에서도 복수에서도 그리고 모든 짐으로부터 영숙은 평범한 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가장 행복한 삶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